이런 맛은 정말 처음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맛을 내는 거죠? 여기 한국의 음식점에서 연신 감탄사를 내지르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이며 어떤 음식에 이토록 매료된 걸까요? 오늘의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오나 그레이스예요. 글로벌 식품기업에서 제품 개발 매니저로 일한 지 어느덧 8년이 되어 갑니다. 제가 개발에 참여했던 이탈리아의 트러플 리조또와 스페인의 해물파에야는 현지의 맛을 그대로 살려 큰 성공을 거두었죠. 태국의 똠양꿍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스턴트 제품도 아시아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고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전 세계의 새로운 음식 트렌드를 살피는 게 저의 일과 중 하나예요. 최근에는 일본의 가정식 덮밥과 베트남의 쌀국수가 밀키트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더군요. 인도의 버터치킨 커리와 중동의 케밥도 간편식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을 시작으로 이제는 떡볶이와 삼겹살까지 한국 음식의 인기는 놀라워요. 이날도 평소처럼 SNS를 둘러보다가 흥미로운 게시물을 발견했어요. 영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로 유명한 배우 사이먼 페그가 한국의 어느 식당에서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는 모습이었죠. 그의 표정이 무척 행복해 보였는데 특히 눈길을 끈 건 게시물의 해시태그였습니다. 국밥 한국 서울 최고의 음식 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사이먼 페그는 심지어 KTX를 타고 부산까지 다녀온 것 같았어요. 국밥이라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끌리는 느낌이 들어 곧바로 검색을 시작했죠.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는데 최근 들어 외국인들 사이에서 놀라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밥의 인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 퍼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한국 연예인들이 즐겨 찾는 모습이 방영되면서 관심이 높아졌고 K-팝 아이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 세계 팬들 사이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 리스트에 올랐다고 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뉴욕타임즈의 기사였습니다. 맨해튼의 한식 음식점에서 선보이는 돼지고기 국밥이 올해의 뉴욕 최고의 요리 8선에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기사는 깊은 감칠맛과 부드러운 고기의 조화가 완벽하다고 극찬했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일상 음식이 세계적인 미식가들의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SNS를 살펴보니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의 필수 코스로 국밥을 꼽더라고요. 고기 수프와 밥의 조화가 환상적이다.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겠다는 반응이 넘쳐났어요. 최근에는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음식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국밥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후에 발견한 통계 자료예요. 미국 내 한식당의 국밥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다는 겁니다. 햄버거 값이 치솟으면서 햄버거 먹을 바에 차라리 국밥이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하더군요. 이건 분명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곧장 뉴욕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맨해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옥동식이란 곳이었어요. 아침 일찍 갔는데도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더군요. 30분을 기다린 끝에 겨우 자리에 앉았을 때 주변 테이블에서 탄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놀라운 맛이야.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지? 드디어 제 앞에도 국밥이 놓였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국물에 부드러워 보이는 고기들과 곁들여 나온 각종 반찬들까지 첫 숟가락을 떴을 때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진한 육수의 깊은 맛이 혀끝을 감싸고 부드러운 고기가 입안에서 살살 녹았거든요. 특히 깍두기라는 김치를 한 입 빼어 물고 국물을 마시니 이건 그야말로 환상의 조합이었습니다. 나름 미식가인 저도 그만 국밥의 매력에 빠져들고 말았죠. 그 자리에서 바로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방금 엄청난 걸 발견했는데 긴급 미팅을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음식이라는 걸요. 그렇게 저의 국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뉴욕과 LA의 한식당을 돌아다녔고 유튜브에서 국밥 관련 영상을 찾아보다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인들이 국밥을 선호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도 관련이 있는데 우선 3분 이내에 제공될 수 있는 빠른 조리 시간이 빠질 수 없답니다. 빠른 조리 시간은 바쁜 직장인들의
시간 절약과 함께 짧은 시간에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메뉴였다고 해요. 게다가 8,000원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포만감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점도 매력이었죠. 또한 한국의 식습관 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도 발견했어요.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밥과 국을 함께 먹는 문화가 있었고 따뜻한 국물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먹었던 추억까지 더해져 단순한 한 끼가 아닌 위로와 치유의 음식이 된 거죠. 더욱 놀라웠던 건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국밥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어요. 부산의 돼지국밥, 전라도의 콩나물국밥처럼 각 지역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죠. 이런 다양성이 국밥의 매력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신제품 기획 미팅에 참석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스티브 첸이 제 발표 중간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국물 요리의 상품화는 이미 수차례 시도됐지만 실패했어요. 깊은 맛을 내기가 어렵고 유통 과정에서 품질 유지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죠. 게다가 아시아 음식은 미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순간 긴장됐지만 준비해온 데이터를 하나씩 제시하며 발표를 이어갔어요. 뉴욕타임즈의 기사와 소셜미디어의 반응 그리고 한인타운 국밥집들의 매출 증가 추세까지요. 특히 강조한 건 MZ세대의 열광적인 반응이었죠.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찍은 국밥집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전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뀐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국밥을 선보일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직접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로 출시할지 아니면 우리 매장의 새로운 시그니처 메뉴로 개발할지 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 말에 팀원들은 깊은 고민에 빠진 듯 했죠. 오랜 회의 끝에 결국 CEO의 승인으로 한국 출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진정한 국밥의 맛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시작된 거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10시간이 넘는 비행으로 지친 상태였지만 공항으로 마중 나온 한국지사의 김재원 과장을 만나는 순간 모든 피로가 날아갔죠.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완벽한 발음의 영어로 저를 맞이한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재원 씨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친근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답니다. 젠틀해 보이면서도 한국 드라마에서 보았던 배우 같은 모습이었죠. 뭐야, 한국인은 다 이렇게 잘생긴 거야?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재원 씨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짐은 호텔에 먼저 맡기고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재원 씨의 말에 저는 피곤함도 잊은 채 특별한 곳이라는 말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는 저를 한강으로 데려갔는데 밤에 보는 한강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밥만 먹으러 온 건 아니죠. 라며 웃던 그의 말처럼 이곳에는 음식 외에도 놀라운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한강 산책로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산책하는 연인들 그리고 치맥을 즐기는 젊은이들까지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많은 게 놀라워요. 제 말에 재원 씨는 웃으며 대답했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여성 혼자서도 늦은 밤에 산책할 수 있죠.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니 추위가 느껴졌어요. 그때 재원 씨가 저를 근처 편의점으로 안내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한국에서만 가능한 걸 보여드릴게요. 그가 라면 2개를 집어들더니 편의점 한쪽에 마련된 작은 취식 공간으로 향했어요. 단순히 컵라면에 물을 부어서 먹는 시스템이 아니라 한쪽 면에 비치된 즉석조리기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직접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다고요? 편의점에서요? 이건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편의점에서 직접 음식을 조리해 먹는다니. 뜨거운 라면을 호흡 불면서 먹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엔 업무적인 대화로 시작했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죠. 특히 재원 씨도 저처럼 맛집을 찾아다니는 미식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무척 반가웠답니다. 맛있는 음식을 혼자 즐기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식품 개발 분야를 선택했다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죠. 마치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우리는 음식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싶다는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라면을 다 먹고 난 후에 우리는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한강변을 거닐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포장마차에 들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맛본 어묵탕은 잊을 수 없는 맛이었답니다. 따뜻한 국물이 차가운 밤 공기와 만나 만들어내는 온도차가 묘한 감동을 주었어요. 포장마차 아주머니의 친근한 미소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죠. 한국에서 첫날은 뜻밖의 경험들로 흥미진진했지만 호텔에 왔을 땐 피로에 골아떨어지고 말았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국밥 탐방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홍대 지역의 국밥집에 갔을 때에는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국밥이 필수 코스가 되었어요. SNS에서 한국의 국밥 문화가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의 버킷리스트에 국밥을 포함시킨다고 해요. 실제로 우리가 방문한 홍대의 한 국밥집은 문을 열기도 전에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었죠. 한국에서 먹은 국밥은 미국에서 먹었던 국밥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일단 재료에 따라 불리는 이름도 달라졌는데 소고기국밥, 순대국밥, 돼지국밥, 콩나물국밥 등으로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에 따라 각각의 맛도 달라졌어요. 특히 양념장과 다양한 반찬들 그리고 김치를 취향대로 넣어 먹는 방식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서울 곳곳에 국밥집을 찾아다녔죠. 을지로의 한 작은 국밥집에서 도가니탕을 먹었을 때에는 감동 그 자체였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콜라겐의 풍미와 부드러운 고기의 식감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국밥을 먹으면서 재원 씨는 제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어요.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한국인들의 일상이자 위로죠. 그의 설명처럼 국밥집에는 항상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출근 전 아침을 먹으러 온 회사원과 야근 후 해장하러 온 직장인들, 이른 아침부터 운동을 마치고 들른 노인들까지. 특히 놀라웠던 건 가격 대비 품질이었어요. 이 정도 퀄리티의 음식에 이 가격이라니. 미국에서라면 최소 $30를 받았을 법한 음식이 하나로 8,000원 정도란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팁 문화도 없었죠. 미국에서는 음식값의 15에서 20%를 팁으로 내야 하고 이게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의 급여에 더해지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재원 씨는 한국에서는 서비스 비용이 이미 음식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오히려 팁을 주려고 하면 불편해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팁 문화는 서비스 직원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지만 한국은 안정적인 임금 체계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낸 것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발견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갔어요. 명동거리를 지나다가는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을 하기도 했어요. 라면 체험 매장이었는데 라면을 구매할 수도 있고 즉석조리기에 직접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답니다. 아, 이거 한강에서도 본 거네요. 관광객들이 직접 라면을 끓여 먹으며 한국의 라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정말 신선하게 느껴졌죠. 우리의 국밥 탐방은 이제 지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재원 씨의 제안으로 부산으로 내려가 유명한 돼지국밥도 맛보았죠. 부산 사람들은 돼지국밥을 종교처럼 여긴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부산역 근처의 어느 작은 가게에서 맛본 돼지국밥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국밥 탐방에 몸과 마음이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어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전국의 유명한 국밥집을 찾아다니느라 체력적으로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죠. 그때 재원 씨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레오나, 이번 주말에 단풍 구경 가는 건 어때요? 한국의 가을산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처음에는 업무와 관계없는 제안이라 망설였어요. 사실 한 달간 전국의 국밥집을 함께 돌아다니면서 재원 씨와는 꽤 가까워진 것 같았거든요. 매일 식사를 함께하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편한 사이가 되어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에게 조금씩 호감이 생기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감정을 숨기려 노력하고 있던 참이었죠. 그런데 재원 씨가 한국의 진짜 맛집들은 명산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업무적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었거든요. 이른 아침에 우리는 등산복 차림으로 만났답니다. 평소 말끔한 정장 차림의 재원 씨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 캐주얼한 옷차림이 왠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등산은 처음이죠.
그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을 때 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도 하이킹을 즐기긴 했지만 한국의 산은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도심을 벗어나 단풍으로 물든 산을 마주했을 때 저는 그저 너들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와, 이런 풍경은 처음 봐요.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죠. 빨강, 노랑, 주황빛이 어우러진 단풍은 마치 자연이 정성껏 그려낸 한 폭의 수채화 같았거든요. 특히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단풍잎들은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아름다웠답니다. 황급히 카메라로 이 순간을 담아보려 했지만 실제 눈으로 보는 이 찬란한 풍경의 감동을 온전히 담아내기엔 역부족이었어요. 등산로를 오르면서 한국의 산이 생각보다 훨씬 가파르다는 걸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처음엔 자신만만하게 출발했지만 본격적인 등산로에 접어들자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반면 재원 씨는 마치 날다람쥐처럼 가볍게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자꾸만 뒤처지는 저를 위해 뒤에서 살며시 밀어주기도 하고 가파른 경사로에서는 먼저 올라가 손을 내밀어 주었답니다. 처음 그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잡아주었을 때 가쁜 숨결 탓인지 갑자기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의 설렘에 저는 살짝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재원 씨가 준비해온 도시락도 먹었어요. 김밥과 물, 그리고 간단한 과일까지 평소에 먹던 것과는 다른 맛이었죠. 산에서 먹는 음식은 모두 꿀맛이에요. 그의 말에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바라본 풍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단풍 물든 산들과 그 사이로 보이는 작은 마을들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죠. 이런 게 한국의 진짜 매력이에요. 재원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산길은 비교적 수월했지만 올라갈 때 등산 초보인 제가 자꾸 뒤처지는 바람에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재원 씨는 끝까지 저를 배려하며 천천히 페이스를 맞춰주었죠.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답니다. 드디어 등산로 초입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오후였어요.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죠. 등산으로 지친 우리 두 사람은 말없이 걷고 있었는데 문득 식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래된 듯한 외관이었지만 문 앞에 늘어선 등산객들의 모습이 이곳이 맛집임을 직감하게 했답니다. 저와 재원 씨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식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이곳이 특별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코끝을 자극하는 진한 국물 향에 지친 몸과 마음이 단번에 위로받는 기분이었죠. 우리가 주문한 국밥이 나오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의 모습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분의 눈빛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답니다. 첫 숟가락을 떴을 때의 그 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야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죠. 지금까지 전국의 수많은 국밥을 맛봤지만 이런 깊이 있는 맛은 처음이었습니다. 재원 씨도 저와 같은 표정을 짓고는 두 눈을 반짝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주변의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갔을 때 우리는 조심스레 주방 쪽으로 향했어요. 재원 씨가 먼저 주방장에게 말을 건넸고 저는 정중하게 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물론 재원 씨가 통역을 해주었죠. 그는 주방장인 동시에 가게의 사장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미국 테이스트 푸드의 제품 개발 매니저입니다. 한 달째 한국의 국밥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제가 찾던 바로 그 맛이 여기 있었네요.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먹어본 국밥 중에 가장 감동적인 맛이에요. 사장님의 표정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선생님의 레시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특별한 맛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죠. 음식은 정성입니다. 대량 생산하면 그 맛이 변하죠.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확고한 철학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단번에 거절을 당한 것이 당혹스럽긴 했으나 거절의 이유가 궁금해진 저는 다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이런 철학을 갖게 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그러자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오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름은 주설복.
어린 시절 눈 오는 날 고아원에 버려졌다고 해요. 원장님이 눈 오는 날 왔다고 해서 설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게 창피했는데 지금은 이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의 담담한 목소리에서 깊은 내면의 이야기가 느껴졌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해요. 고아라는 이유로 학교에서의 차별과 멸시는 일상이었고 배고픔은 늘 그의 곁에 있었죠. 하지만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그의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고아원을 나왔을 때 세상은 그에게 더욱 가혹했다고 해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면 다들 꺼려했어요. 그는 줄곧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예비범죄자를 보는 듯 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던 어느 날 그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곳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고 해요. 그곳은 바로 무료급식소였어요. 처음 맛본 그 국밥의 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배고픈 청년에게 건네진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급식을 나누어 주시던 분에게 사정해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설거지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재료 손질과 국물 내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갔죠. 그분이 저의 은인이자 스승이세요. 스승님은 그에게 단순한 요리법만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음식은 곧 마음이다. 내가 받은 그 감동을 다른 이에게도 전해주거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그의 요리 철학이 되었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그가 매달 한 번씩 가게 문을 닫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국밥을 대접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거죠. 누군가는 계속 이어가야 하니까요. 저와 재원 씨는 깊은 감동을 받고 그만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국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자 철학이었고 나눔의 정신이었죠. 주설복 사장님의 국밥에는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레시피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제가 아는 걸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는 국밥을 만드는 기본 원칙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좋은 재료를 고르는 법부터 불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성에 대해서까지. 그날 저녁 산을 내려오면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비록 레시피는 얻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식을 대하는 진정한 자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그동안 상품화에만 몰두하느라 음식이 지닌 고유의 의미를 잊고 살아왔던 건 아니었나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의 레시피를 얻지 못한 것이 전혀 아쉽지 않아요. 대신 더 소중한 것을 배웠으니까요.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정성과 마음이라는 것을. 그의 이야기는 제 마음 깊이 새겨졌답니다. 음식은 곧 마음이다. 이 말을 모토로 개발된 신제품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결국 성공했어요. 재원 씨의 도움과 주설복 사장님의 철학을 모두 녹여내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할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재원 씨를 못 본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의 맛있는 음식들도 제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저녁에 재원 씨와 마지막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평소 장난기 가득했던 그의 표정이 이날은 유난히 진지해 보였죠. 식사 내내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는데 저도 왠지 모를 긴장감에 평소처럼 농담을 건네지 못했어요. 한 달 동안 전국의 국밥집을 함께 돌아다니며 친해졌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동안 나눴던 대화와 웃음들, 이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죠.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재원 씨가 제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레오나,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업무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어느새 당신이 특별해졌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말을 잃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기쁨을 감출 수는 없었죠. 사실 저도 그동안 재원 씨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섰다는 걸 부정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장거리 이상의 어려운 연애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출장이 있을 때에만 만날 수 있지만 재원 씨가 미국 지사로 발령을 신청한 상태랍니다. 앞으로의 저희 두 사람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새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계절이 되었네요. 이럴 때 가장 생각나는 건 역시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아닐까요? 며칠만 지나면 거리마다 붉게 물든 단풍이 우리를 반겨줄 텐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